임박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의 조정을 촉발한 거는 미국 금리예요. 금리 얘기 진짜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날리고 금리가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길래 이 난리냐 이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식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거는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적정한 주가라는 거는 어차피 기업이 미래에 버는 돈을 지금 정도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가치야라고 할 때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금리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저도 사실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 할인할 때 쓰는 금리가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채권 금리고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스터 마켓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채권은 확실히 1년에 한 번씩 그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확실한 네. 캐시플로우잖아요. 근데 주식은 돈을 얼마나 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더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년물 금리에다가 뭔가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를 더해준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ERP라고 하는 건데 리스크,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네. 주식 위험 프리미엄. 주식은 위험하니까 그만큼 더 높은 금리로 할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0.5%에서 지금 1%로 올라갔으니까 금리 부담은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 물론 올라간 건 부담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한 6에서 7% 정도 돼요. 그러면 금리는 0.5%였잖아요. 네. 0.5%에서 1%로 올라가면 6%에서 6.5% 올라간 거지 네. 0.5%에서 1% 2배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 거는 할인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맞다. 네. 돈이 이제 채권 시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게 금리를 예를 들어서 금리가 0.5%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저 처음 만났지만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자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이자 0.5%만 준다는 거야. 이자를 0.5%밖에 안 주는데 내가 왜 빌려줘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자를 2배 드릴게요. 네. 1%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예 거들떠보도 안 보던 사람들도 이 정도면 한번 사봐도 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야, 이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1.5% 되는데 얘도 1.5%면 야, 이게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금리가 1.5%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또 뭐냐면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빌려서. 네. 근데 빌려서 주식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으면 상관없지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돈 갚아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얘를 팔아서 얘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좋은 쪽도 있어요. 당연히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잖아요. 네. 그럼 돈의 값은 언제 올라가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찾을 때. 근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찾을 때는 언제냐면 경기가 좋을 때. 네.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다. 그거는 맞지만 경기가 좋아지니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뭔지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후자보다는 전자로 좀 해석을 해서 맞습니다.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제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보실 때 딱 이제 벌써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네네.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미스터 마켓 책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경기는 좋아지지만,
부양책도 계속돼요. 네. 요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파월 형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하고 안 싸우려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부양책은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왜 부양책을 계속 한다고 그러는 거지? 파월이 지금 이제 2월달 한 달 내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좋아져도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분들 중에서도 있고, 투자자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작년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줬던 분이 두 분 있는데, 그분이 첫 번째는 레리 서머스라는 교수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올리비아 블랑샤르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전부터 네. 재정 정책을 많이 써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겠구나.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쓰겠어. 그러면 돈을 많이 쓰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좋게 봤는데 이 두 양반이 2월 달에 갑자기 말을 싹 바꿨어요. 레리 서머스는 봤는데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니까 돈 좀 그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올리비아 블랑샤르라는 분도 그렇게 세게 이렇게 돈 풀어라고 하셨던 분도 한 단계 물러나서 이제는 안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물가 걱정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2월 달에 내내 걱정이 됐는데 또 이제 제 늘 철칙은 연준이랑은 싸우면 안 된다는 게 철칙이거든요. 연준이랑은 싸우면 안 돼요. 연준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얘기기도 하고 쟤네들은 뭐야 돈 찍어서 막 쓰고 막 이게 더 열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싸우면 안 돼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제가 투자 경험해본 경험상.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얘기하자마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더 쓴다니까? 인플레 걱정하지 마. 인플레 와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진짜? 제가 이제 이거를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파월을 아빠라고 비유하고, 네. 옐런은 엄마라고 비유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네. 긴축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갈 때 두 자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첫 자녀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둘째 자녀는 고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자녀는 이게 앞으로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고용은 뒤에서 넘어져가지고 피가 깨져요.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저 인플레 신경 쓰지 말고 고용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긴축이라는 나라로. 그게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플레가 온다라는 거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걱정하는 버블 현상 아니면 거품 현상 이거 모르는 바 아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고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용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파월이 또 한 번 굉장히 또 더 세게 이것보다 더 세게 얘기했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해요. 진짜요?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면서 이건 공식적으로 그 사이트에 가보면 있어요. 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고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법을 바꿔서라도 네. 고용을 했잖아. 지금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네. 너무 세게 얘기하는 저도 이거 어디를 맞춰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참 파월이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썼던 용어가 있는데요. 무슨 용어냐면, 범사회적인 약속, 범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자, 인플레 오면 니네들이 힘들겠지. 네. 그리고 또 법을 오면 또 얼마나 힘들겠니. 네. 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자. 니네들이 좀 양해를 해줘. 왜냐하면 고용이 심각하니까.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란 둘째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첫째 아들, 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파월이 또 이 얘기를 해요. 인플레 어제도 이제 인플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꺼냅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 막 엄청 설명을 많은데 자,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내년에 사지 말고 올해 사야 되겠다. 그럼 가격이 더 오르는 거죠. 네. 이 선순환의 고리가 가격이 오르는데 내년에도 오를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사니까 더 오르고 이게 이렇게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예요. 네. 지금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는 없다라고 파월이 단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또 없대요. 왜 없냐? 올해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내년에 인플레가 아니니까. 그거를 자신은 확신하는 거예요, 파월은.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어서 사람 실물 경제에 돈이 들어가고 있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내년에는 인플레가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파월은 이제 그 반도체, 그 촬영용 반도체를 예를 들었지만, 전 이제 마스크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작년에 마스크 가격 얼마큼 올랐죠? 네, 막 엄청 올랐죠.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스크 가격은 다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가격이 내려온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려온 이유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더 생산해야지. 그러면서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급이 과잉돼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가인데, 네.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60불까지 올랐죠. 근데 다음 주에 있을 일이 OSP 발표,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유가를 내리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보면, OSP라는 게 있어요. 네. OSP는 뭐냐면은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정유회사가 한국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한테 기름을 팔잖아요. 네. 기름을 팔 때 지금 두바이 기름은 65불인데 나는 우리 사우디에서 가져갈 때는 67불에 사가. 그러면 OSP가 2불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할인해줄게. 63불에 사가도 돼. 그러면 OSP가 마이너스 2불인 거예요. 그럼 OSP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게 유가가 올라가겠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공급을 많이 안 하나 보다. 할증을 해서 판다는 얘기는 그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일을 하게 되면 싸게 팔면 공급을 막 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이게 OSP가 발표될 건데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낮춰서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에 있는 기관들이 막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옛날에 30불, 40불 할 때는 유가 좀 오르는 게 이 사람들한테 유리했지만 그래서 내가 생산할 수 있지만 참았지만 유가가 지금 60불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내가 생산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래도 참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뚜껑만 열면은 퍼 나오는 유가가 하루에 지금 700만 배럴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마스크랑 언제든지. 똑같은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열 수 있으면 유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마스크 가격 올라간다고 연준이 만약에 그 코로나 난리통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월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진정될 거다. 지금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회적인 합의, 범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도 되게 드는 생각이 연준에 맞서서 싸우지 말라고는 하지만 또 연준이 그만큼 진짜 엄청난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맞아요. 시기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이게 진짜 고민 많이 되지 않겠어요?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인플레 첫째는 저 앞에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아빠 빨리 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둘째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용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이제 미국의 고용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해요. 이제 왜 심각한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터진 뒤로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그 경영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영진들이 다 이렇게 본 거죠. 재택근무하는 거 보니까 제 회사 안 나와도 회사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맥킨지라는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80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동화나 아니면 AI를 도입하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까? 85%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걸 경영진이 알아버린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하기가 싫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고용을 하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호텔 직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진짜 채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만해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은 이쪽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쪽에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서빙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일자리가 계속 주니까. 근데 여기는 일자리가 늘어요. 어떤 일자리가 느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은 사람이 부족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려면 갈 수 있을까요? 최소 몇 년은 아니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 코딩 공부를 해도 갈 수 있냐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맥킨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또 2030년까지 이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030년까지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 명이요? 네, 전 세계에서. 와. 그러면 그게 그 비율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2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막 전쟁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막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고용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난처한데 인플레 첫째 저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고민이 지금 많이 들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금리는 또 막 오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시장이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네. 거기다 비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는요. 네네. 지금 이런 고용 전체적인 그렇죠. 문제는 한 국가의 GDP적인 문제고, 근데 그 주식시장의 문제는, 증시의 문제는 약간 그 대표주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 GDP 내에서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용은 안 좋아가지고 경제는 생각보다는 덜 빠르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부양도 계속 할 것 같은데, 이 부양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좋을 수 있으나, 이 회사들의 실적에는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포인트인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구리 가격 많이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석 가격, 유가, 곡물 가격 전부 다 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걸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거를 사올 때는 이제 비싸게 사와요. 근데 이제 팔 때는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팔 때는 이게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물건을 사왔을 때의 그 물가를 우리가 PPI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CPI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허들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 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은 그냥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싸게 사왔는데 똑같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건 특정 섹터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냐면 포스코한테 철강제 만들어서 차량용 철강제 만들어서 주세요. 반도체 쓸 때 그러니까 차량 만들 때 필요한 반도체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가격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전가가 잘 될까? 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애들이 지금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2023년까지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으면은 더 높게 받아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25,000불이 맥스다? 이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일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식시장을 보실 때 물가가 올라간데도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분명히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증시가 조금 빠진 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그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있었다고 그런 뉴스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확진자 수는 많이 내려왔고 백신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파월 말대로 저희 시나리오와 파월 말대로 그렇게 간다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은 진짜 좋은데 부양제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주식은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허들을 넘지 못하고 인플레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숫자가 막 그래서 파월이
니네 말이 맞았다, 서머스. 야, 네 말이 맞았다. 내가 미안한데 내가 금리를 올리든지 뭘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도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계속 파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니 파월이면 연준 의장이고 그 자리가 엄청 무게가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까지 얘기해놓고 3월달에 다시 손바닥을 뒤집는다고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둘 중에 어떤 게 이렇게 될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얘기한 대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계속 좋다라고 보는 쪽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금리가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주식시장을 조금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주식시장을 나온다라는 게 그 주식시장 내에서 성장주와 가치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다 네.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는 방향보다는 나오는 게 아예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네. 금리가 올라가면이라기보다는 네. 파월의 스탠스를 잘 읽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파월의 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파월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그리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제가 말했던 그 논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양책을 계속 쓸 거다라고 얘기하면 주가는 빠지더라도 복원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파월이 스탠스가 바뀐다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2023년까지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얘기를 했어. 근데 미안한데 금리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만 해도 금리는 더 많이 오를 거고요.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말 잘 기울여서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거나 이런 거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주가는 훨씬 더 그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는 없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저의 말과 다르게 파월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왜 그 경기 민감주나 그런 거 상관없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파월이 올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 없어도 되겠다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봐 이렇게 되기도 전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는 이만큼 좋아져서 파월이 이거 뭐 금리도 올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충분히 될 만큼 체력이 갖춰졌어. 그때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올해 그런 얘기를 해버린다. 그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아직 지금 회복하려면 좀 시간 걸리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 팀장님께서 이런 이제 증시 쪽 증권계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신 거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고요. 예. 제가 애널리스트로 일을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주식 운용 쪽을 많이 했었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운용사 아니면은 은행 이런 곳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를 보셨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가 혹시 기억이 나실 때 없으신가요? 가장 비슷한 시점은 2013년인 것 같아요. 네.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를 또 했잖아요. 연준이. 그러면서 돈을 계속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2013년쯤 되니까 버냉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준이라는 곳은 앞으로 계속 돈을 찍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월이 조금 덜 풀어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걸 보고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한 그 이머징 국가 기준으로 딱 한 달 만에 18%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링 텐트럼, 테이퍼 텐트럼 이렇게 얘기해요. 테이퍼링 발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버네키 회고록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진짜 그때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네. 뭐냐면, 좀, 내가 미리 좀 얘기해주고, 조금 이렇게, 좀 대비할 기회도 주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할 걸. 근데 너무 갑자기 얘기해버려서, 나는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이 반응할 줄 몰랐는데, 얘기 좀 하고 할 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파월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훨씬 전부터 금융시장하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파월이 계속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괜찮으니까. 내가 혹시, 니네들 이렇게 놀고 있다가 돌아와야 될 때 있으면 내가 말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파월의 이제 그런 거를 믿는다면 이제 가는 거고, 혹시 생길 수 있는 테이퍼 텐트럼 이런 거를 걱정한다면 또 이게 이렇게 되는 양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런 매크로적인 문제에 하고, 그다음에 그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죠.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딱 주목해야 될 게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 맞습니다. 조금 뭔가 기업의 그런 펀더멘털, 네. 체력, 그거를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막 변동이 심하더라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SK증권에서는 올해 롱 빅스 숏 캐시 하자고 하는데, 롱 빅스는 뭐냐면은 큰 주식들을 사자는 거거든요. 대형주를 사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건 가격을 비싸게 사와요. 네. 재료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 이런 회사들은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정가에 팔 수 있어. 할인을 안 해줘도. 왜냐면 사람들이 나이키는 사잖아. 나이키는 나이키니까. 근데 좀 밑에 있는 그 신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줘야지 산단 말이에요. 네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온라인화가 되잖아요. 그럴수록 더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매장을 안 가고 온라인에서만 사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냐면 나이키만 사는 거예요. 아는 것만. 삼성만 사는 거예요. 핸드폰도. 처음 들어본 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매장에 가면 우리가 이거 매장에 가면은 삼성도 있지만 이런 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사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상위 종목으로 많이 가고 가격 정가가 되는 게 다 그쪽으로 많이 된다는 거죠. 대형주를 많이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ESG라고 이제 요새 핫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구조조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금리가 뭐 5%, 10% 이럴 때는요. 자, 기업들 중에 장사를 못하면 이자를 못 내가지고 너 이거 이자도 못 냈어? 그만해.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금리가 거의 뭐 0% 가까워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자를 못 낼 수가 없는 거야. 이자가 너무 싸서.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못해도 이자는 내는 거야. 그런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좀비 기업이라는 거죠. 좀비 기업은 이자만 겨우 내거나 이자도 겨우 못 내가지고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좀비 기업은요,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08년 이후로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은행에서도 이 회사한테 그만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비처럼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처럼 계속 살아있는 기업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 압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생산 가격만 오르면 또 아주 엄청 생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근데 얘를 그만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명분이 필요한 거고. 명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ESG가 명분이 되는 것 같다. 만약에 ESG를 네가 못하잖아. 너 그만해. 근데 그만하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만하라고 하냐면 ESG 잘 지키는 애들한테만 엄청 돈을 주는 거야. 싸게. 보조금 형식 같은 걸로요. 거의 보조금에 가까운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긴 얘기긴 하지만 20이라는 데서 막 논문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네. 그 논문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그 논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되는 지구를 구하려면 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22는 뭐 할까? 22가 그 유럽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네. 유럽의 중앙은행은 그
이거 지금 이러다가 지구 망할 것 같아.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거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구 온도 2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야 지구가 스스로 열을 내가지고 더 뜨거워진대. 우리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안 내도 그럼 어떻게 지구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린 QE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QE인데 QE는 뭐냐면 돈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돈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린 QE예요. 그래서 그린을 만족시키는 기업한테만 주는 QE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네. 요걸 하면 뭐냐면 ESG 하는 애들 너는 계속 돈 줄 테니까 해. 근데 너는 ESG 못 하잖아. 그럼 내가 돈 안 준다. 그럼 얘는 상대적 차이가 나면서 이게 너가 엄청 커져.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는 어떤 걸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큰 걸 사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회사 그리고 ESG 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하면서도 ESG를 신경 쓸 수 있는 회사를 사셔야 돼요. 네, 앞으로 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ESG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회사를 더 좋아해서 그 회사 물건을 사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랑 펩시랑 어떤 회사가 ESG를 더 신경 많이 쓰는지 아세요? 일반인은 몰라요. 네. 근데 펩시는 엄청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야 펩시가 ESG 신경 쓰니까 야, 우리 펩시 먹으러 가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ESG 잘한다고. 그럼 비용이 줄어드냐? 비용도 아니에요. 왜냐면 ESG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더 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줄어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작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하는 애들한테 더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더 싼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ESG와 관련된 주식들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ESG를 지금 그 기준이 여기에 있다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한 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체력도 강하고 그렇죠. 대형주 이런 그렇죠. 애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예,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ESG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자도 내기도 힘든데 ESG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죠. 그 ESG가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거, 네. 그리고 사회 기업, 그다음에 지배구조, 지배구조 네. 그런 것들 잘하는 그렇죠. 기업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겠네요. 기업들 간의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미디어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의 이동 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또 오늘도 이제 그게 좀 증시에서 나타난 현상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 상위 플랫폼 기업들의 고평가가 이제는 조금 우려스럽다. 네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게 참 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이제 뭘 사고 뭘 팔자고 얘기했냐면 작년에는 롱 뉴를 하고 그러니까 뉴를 사고 숏 올드를 하자고 그랬어요. 올드를 팔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뉴 이코노미 관련된 주식들 그거는 사고 올드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그 오래된 그 경기 민감주 이런 건 팔자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이건 두 개는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장주 가치주 얘기 많이 하지만 그거 구분하는 거 의미 없다. 올라갈 거면 같이 올라가고 빠질 거면 같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가치주 쪽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빠질 때 또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가치주랑 성장주를 구분할 때 네. 이제 이런 거죠. 가치주의 반대말이 성장주면 가치주랑 성장주를 비교하는 게 맞죠. 반대말이 아니에요. 가치주의 반대말이 뭘까? 가치주는 저평가주거든요. 그러니까 싼 주식. 맞아요. 그럼 가치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싼 주식. 고평가주죠. 그럼 성장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말을 만드니까 성장주가 비싼 애들이 많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달라요. 개념이 다르다. 네. 이게 조금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가치주가 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그 말은 좀 안 맞는 수 있는 게 우리가 올해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식시장 내에서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은 네이버 카카오란 말이에요. 올해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구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장주라는 개념도 있고 뭐 재평가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성장이냐 가치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더더군다나 언택트나 컨택트의 이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컨택트더라도 좋고 ESG 할 수 있고 잘하는 회사, 가격정 가수 이런 회사 사는 거고, 언택트라도 제대로 못하고 캐시플로 안 나오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는 어떤 섹터는 좋고 어떤 섹터는 안 좋아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 섹터 안에서 좋은 애 있고 안 좋은 애 있어요. 이게 더 정답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면 좋은 거, 섹터가 좀 사양산업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그렇죠. 이익이 계속 늘고 ESG 만족하면 좋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 주식인데도 이 회사가 살아날 것 같아. 이 어려운 위기를 겪어내고 살아날 것 같은 회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리고 나머지는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마켓 시어가 좀 줄더라도 그걸 다 독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마켓 시어까지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하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구간에서 그 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고 매출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힘드니까 광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광고가 줄는 동안에 얘네들의 MS는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야, 카카오에다 하는 게 낫겠다. 네이버에다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SBS 거기 방송 해봐야 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MS는 이쪽으로 엄청 늘어났죠. 근데 지금 또 광고는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이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기업들을 좀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이제 성장주의 대표주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테슬라. 캐시우드. 근데 테슬라 투자로 굉장히 유명한. 이 캐시우드가 만든 그 ETF가 아크 K라는 ETF인데, 이 누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누나라고 유명하더라고요. 돈나무 누나라, 이 누나가 와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엔 진짜 멋있게 투자해요. 막 50% 빠져도 누나는 깜짝 안 하고 더 사고 막 혁신 기업이면 혁신 기업이면 밸류에이션이 밸류에이션 지금 혁신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셔서, 사실 돈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냐면 매달 지난달보다 3배씩 많은 돈이 들어와. 그냥 돈이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쟤 저러다 망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쟤 때문에 이번에 금융위기가 터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있고,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아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상 굉장히 혁신을 하는 기업이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로는 답이 없는 회사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테슬라 같은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기업들은 대신에 그 유동성도 낮고, 이게 작은 기업들이에요. 작은 기업인데 이 아크라는 회사가 막 10%도 지분율을 10%, 15%씩 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ETF라는 형태로 이게 하니까 이 아크라는 회사가 들고 있는 그 주식을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매일 장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 아크를 공격하려면 제 조그만한 쟤를 공매도 치면 되겠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막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공격하면 이거의 주식이 빠지니까 아크라는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야 저거 이거 내가 좋은 줄 알았더니 또 돈을 빼면 또 이 펀드에서 또 이게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악순환이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이게 폭락이 온다. 이게 이제 헤지 펀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제일 유명했던 그 빅숏, 영화 빅숏 있잖아요. 그 책의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이걸 저격한 거죠. 테슬라 90% 빠질 거다. 아크 망할 거다. 이렇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지금도 이제 아크에서 돈이 뭐 어제는 조금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크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많아요. 그 되게 단단한 신뢰가 있고 그게 한 번에 깨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크 때문에 큰 위기가 온다.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아크 ETF가 차지하는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서 막 호들갑을 떨고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빠른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가입 많이 했어요. 네, 가입 많이 하고 또 상품도 나오는 것 같고. 맞아.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막 주목받는 펀드 매니저나 뭐 이렇게 있다가 펀드가 있다가 또 이렇게 몰락하는 역사들도 정말 많죠. LTCM 정말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비슷한 정말 거고. 많습니다. 네. 뭐 정말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다. 캐시우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주식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산 금액하고 판 사람이 판 금액을 더하면 매일매일 똑같이 0이에요. 네. 그건 오늘처럼 주식이 많이 빠지는 날도 0. 많이 오른 날도 0이에요. 왜냐하면 산 사람이 있으니까 판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 거죠. 그러면 언제 가격이 올라가고 언제 가격이 빠지냐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인 사람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가에 보면 호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팔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달아놓죠. 그러면 이거를 따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 가격을 올려서라도 내가 오늘 꼭 사야 돼. 이런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내가 오늘 가격 상관없이 나는 오늘 이거 팔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냐 많이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사냐 많이 팔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적극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난 그냥 막 사는 거야. 내가 가격을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은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세대의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다 어떻게 돼 그런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쪽으로 가는 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면서도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요즘에 좀 많이 하잖아요. 그 클럽하우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음성 지원 앱이어서 별거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도 웅이사님하고 저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 할까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럽하우스는요 아무런 기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저 웅이사님하고 이거 촬영 끝나고 둘이서 무슨 얘기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서 클럽하우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저도 가서 들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막 들어요. 막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애플에서 일한다는 사람인데 막 저한테 질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이 의외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서 되게 많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지난달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야 이 정도면은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1조 원의 가치로 평가를 받아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 이 회사면 한 1조 원 정도 되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그러면 5조? 4조? 5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4조, 5조만큼의 기업이 딱 생긴 거예요. 엄청난 성장이죠. 이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일까요? 충격적일 것 같아요. 엄청 충격적일 것 같은데 10명입니다. 개발자는 몇 명일까요?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럽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이라는 게 어떤 성장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떤 성장이냐? 고용이 없어요. 5조 원이라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동안 고용이 없잖아요. 또 뭐가 없는? 인플레를 안 만들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경제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막 SO일이나 롯데케미칼이나 공장을 짓죠. 공장을 막 이게 보이는 세상이라 이제 공장을 막 짓는 거예요. 그 공장을 지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뭐 물건 만들려면은 뭐 철도 필요하고 뭐 하니까 인플레가 오잖아요.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성장은 어떤 세상이면 이 안 보이는 세상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 건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 생산할 때는 이거 인부들이 가격이 올랐다면 지금은 이거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세상에다가 지금 이거 엄청난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만드는 이 성장은 고용이 없는 성장이고 인플레가 없는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많아서 더 이상 증설은 별로 없는 거고 그러면 고용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게 이제 그 무형의 가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네네. 경제에 그러니까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속도가 더 느리면 빨리. 이거는 빠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음. 성장주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도 못 따라가. 음.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그러면 이건 올라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도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성장하는 아까 뭐 그 클럽하우스 같은 회사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예 그냥 성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월가에 올드머니가 있다면 그 실리콘밸리에 뉴머니가 있어서 이거의 이제 패러다임이 네. 싸우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이게 완전 뉴머니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근데 아직도 이제 제 이런 생각은 올드머니 쪽에 있고 뭔가 유형의 뭔가가 있어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맞아요. 아, 이게 근데 깨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작년 연초에 썼던 그 보고서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을 사실 이 책에서도 제가 좀 담아놨는데 네. 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더 똑똑해요. 다 나와요. 다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탄교 여기 있는 스타트업에 정말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에서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이해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메타버스 환경이 그러면 안 만들어질까? 그냥 끝날까? 이거 끝나고 미안하지만 그만해 이렇게 할까?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은 클럽하우스 같은 회사들한테 투자 더 많이 할 거예요. 나도 돈만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다 세상이 계속 건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진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999년도에 그 뭐더라? 그게 무슨 거품이지? 그게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네네네. 닷컴 버블 때는 그때도 근데 똑같이 비판이 그 실적이 없었다. 맞아요. 정말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웹페이지 하나? 뭐 이런 맞아요. 걸로 했는데 그거랑 지금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데 그리고 돈 제일 많이 버는데 빅테크 얘기를.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진짜 많이 벌더라고요. 네. 그리고 망하더라도 걔네들이 제일 늦게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르죠. 네. 좀 많이 다르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그망하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뜨끔뜨끔해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러면 그 친구 아주 결국은 안 되는 친구야. 이 말을 들으면 나도 이거 내가 한 말이 맞으면 꼭지였으면 어떡하지? 이게 만약에 지금 닷컴 버블의 꼭지여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다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This time is different면 그것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틀리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말로 바꿔보자.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 그러면 this time is same으로 바꿔야 될까? 아니죠. 왜냐면 this time is same은 아니에요. 이번에 똑같아?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무슨 말로 해야 되냐면 every time is different 맞죠. 항상 다른 거는 항상 달라. 작년에 다르고 재작년에 다르고 매번 다르고 무형자산 얘기하는 것도 없었다가 지금 생기고 계속 생기고 있잖아. 투자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저는 틀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고 매번 다르다. 이 말로 바꾸는 게 맞다 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주식 포트를 이걸 이쪽으로 또 몰빵하기엔 불안하니까 그쵸. 이쪽에서 조금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가. 균형을 맞추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섹터가 좋다 이런 거는 올해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만 따로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요. 보통 장기 투자하라고. 맞아요. 그리고 한 기업을 살 때 10년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금방 파시더라고요. 뭐 네. 베리골드 같은 거 금방 파시고 또 뭐 그 소비재 같은 걸로 금방 사시고 그러면서 또 장기 투자가 진짜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장기 투자가 아니구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every time is different니까 상황에 맞게 이걸 또 조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장기 투자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려고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기 전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그러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무턱대고 사놓고 기다리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회사도 계속 바뀌고 환경도 계속 바뀌는데 왜 계속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그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파는 게 그러니까 사고 팔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주식도 계속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막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는 항상 장기 투자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빠지면 내가 무서워가지고 판 주식이 아니고 빠지면 내가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주식을 사시는 거죠.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죠. 근데 빠지면 더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죠. 이 회사를 알아야지 계속 빠지면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게 그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분들이 그 기업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 정도로 탐방도 많이 하고 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게 아까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투자를 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데 투자하면 조금만 빠져도 무서워서 팔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면 50%가 빠져도 이 바보들이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지? 그럼 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뭘 보고 공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 다 오픈북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도 그렇고 진짜 많은 채널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핑계는 되지 마시고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간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거고 어쨌든 투자는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 이런 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먼저 네네. 지금 아까 그런 무형자산 쪽이면은요.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무형자산 쪽이면은 뭔가 미국 기업이 먼저 떠오른다는 말이죠. 그 초대형 그 플랫폼 기업들. 맞아요. 네. 과연 한국 기업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집고 들어갈 틈? 뭐 경쟁력 이런 게 있을까? 그게 우선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통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너는 주식 뭐 사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이제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해외 주식만 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이버 카카오만 사세요. 네이버 카카오만 그냥 계속 사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비싸요. 어닝으로 보면 비싸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5년 후에 얘네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은행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쇼핑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만드는 그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환경에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재밌게 놀까.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협업을 엄청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대한통운이랑도 해놨지, 뭐 CJ E&M이랑도 해놨지, 엔터테이너들이랑도 엄청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걸로 돈을 나중에 얼마나 또 많이 벌려고 그러나. 투자를 또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5년 후에 네이버는 시장에 뭐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상관없이 이거는 계속 가는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주는 특징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반드시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식은 30%씩 빠지는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성을 자기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30%가 빠질 때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사들 어떤 얘기 하냐면 저는 네이버 카카오만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아니 그거는 알겠어. 네가 그 얘기했잖아. 다른 것도 뭐 하나만 더 얘기해줘. 아니 저는 그냥 그 두 개면 충분하다.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110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 되고 네. 비슷해지지 않을까? 5년 후에. 네,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그 기업이 그러니까 은행이요. 지금 보시면 KB금융이 지금 그 큰 금융지주가 18조 원이거든요. 시가총액이. 네. 그래서 모든 4대 은행, 뭐 시중은행 다 더하면 약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요. 네. 작년에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돈 벌어들인 거 보면은 한 15조 정도 벌었어요. 엄청 잘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15조를 벌었는데 60조라는 얘기는 PER이라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4배? 네. 5배?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돈을 이 정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10배는 줘도 되지 않나? 그러면 보세요. 한 15조다. 150조잖아. 그럼 최소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는 금융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60조? 그럼 나머지 90조 어디 갔지? 그러니까요. 카카오뱅크에 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예.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랑 토스뱅크에 가 있는 거 아닐까? 이 얘네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가입자 수나 뭐 금액이나 제일 중요한 건 고용인 건데 또 다시 큰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이게 이제 그 힘든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이분들 그 KB금융이나 뭐 이런 은행들도 고용을 좀 줄이고 싶지만 또 정부에서 또 계속 이제 하라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배당도 좀 주고 싶지만 정부에서 또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양보해주고 있는 그런 포션은 이 카카오뱅크에 양보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그 양보된 그것만큼이 또 카카오에 붙고 또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저 이걸로 지금 돈 하나도 안 벌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사용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 이거 돈 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카오라는 회사를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이걸로 돈 벌면 어떡하지? 이걸로 돈 벌면 어떡하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돈 번 게 뭐냐면 카카오톡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이제 거기 위에 있는 광고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버는 거는 매출이 일어나는 게 다 돈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동안 투자 다 해놨으니까.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놨던 게 거기에서 추가 투자가 없고 비용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사와서 물건을 팔아. 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잖아요. 공장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 매출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돈인 거예요. 선물하기도. 옛날에는 선물 안 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누구 생일이라 떴다고 선물했나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물해가지고 그 수수료만 받는 걸로도 카카오톡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5년 후에는 도대체 뭘로 이거 어떻게 돈을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게 이렇게 하다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반드시 성장률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거 좀 너무 디테일한 질문 같긴 한데 네. 그 좀 이상하다고 하면 삭제하겠습니다. 네네. 그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에 다른 거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게,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보수적이긴 하나, 삼성전자는 제가 작년 10월 달쯤에 바이콜을 했어요. 제 보고서의 제목이 삼성전자 바이콜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얘기해도 돼요. 네. 다른 종목은 몰라도.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여의도 온리로 계속 말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재평가를 계속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들이 좀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컨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에서 이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좀 걸리고, 대신에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메모리에서 돈을 버는 순간 이 회사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는 아니네. 그럼 다음 분기에 되겠지. 그럼 이번 분기에 아니네라고 실망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한테 이걸 왜 싸게 팔아? 그러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될 건데 2분기에 되면 2분기 안 되면 그럼 3분기에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럼 더 사면 되지라고 할 때 자, 이것도 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돈은 만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네. 만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 돈을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니고 내가 번 돈에서 생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신 거라면 그거는 만기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빠지더라도 더 살 수 있는 주식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당장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5년을 가져가도 5년 내에 이 돈을 팔아야 될 필요가 없으면 계속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식을 해서 올해 주식을 해서 목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잠깐만. 목표 수익률 한 10%? 20%?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10%가 왜 나온 거고 20%가 왜 나온 거야? 그러면 그냥요? 그냥요, 그런 거. 그냥이 어딨어. 그래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기가 있어야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먼 미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할 때쯤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30년이 남았어요. 30년 동안은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계속 벌지만, 그것보다는 덜 써서 뭔가 돈이 남을 거 아니야. 그 돈을 주식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주식에 넣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은퇴할 때까지.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그럼 계속 투자를 하고 내가 수익률을 얼마를 내면 내가 은퇴할 때 이 정도 돈이 있겠구나. 근데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쓰면은 내가 그때 가면 얼마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내가 올해는 2천만 원을 주식에 더 넣을 수 있다고 치면 그 돈을 매년 더 넣을 수 있다고 치고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얼마가 벌면은 이때 이만큼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도 30% 이렇게 안 나와요. 만약에 30% 매년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돈은요 3년만 있으면 더블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 필요합니까? 물론 당장 빨리 벌고 싶어요. 올해가 아니면 못 버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는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거꾸로 나옵니다. 아마도 아무리 높게 나오시는 분이라도 10%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주식으로 10%만 벌면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또 마음이 좀 느긋해질 수 있잖아요. 편해지죠. 편해질 수 있어요. 10%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10%는 벌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아까 당장 내가 급하고 옆에서 누가 벌었다는데 나는 20%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조급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차분해지려면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 내가 올해도 2천만 원 남지만 내년에도 2천만 원 남으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 30년 남았으면 내가 매년 지금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답이 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렇죠.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길게 보라고 저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사실 길게 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은 사실 CFA라는 협회에서 이제 그 주제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인베스트먼트 퍼포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네가 투자하는 목표를 정해라. 이거야. 목표를 정해서 써놔라. 네가 왜 투자하냐? 지금 너 주식 왜 들어왔어? 나 30년 은퇴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죽지 않고 살려고. 그래? 그럼 다시 계산해봐. 거꾸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써놔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노곤해지고 이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매크로 이슈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거를 딱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맨 앞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매크로 상황. 네. 한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 시장도 나쁘지 네.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작년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돈도 많이 버셨어요. 네. 그래도 뭐 테슬라로도 뭐 많이 버셨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도 많이 버셨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금융 지식을 쌓아간 게 이 금융 지식이 없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보다는 뭐라도 듣고 이게 사고 팔 때 한번 살 때 한번 고민해보고 팔 때 한번 고민해보는 걸로 수익률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길게 보면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면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고 이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게 경제를 돌리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성과급 받은 걸로 뭐 가방도 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우리나라 내수 소비 경제도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사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제 팀장님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방송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주식 살 것 같아요, 또. 자산으로. 주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게임스탑, 콜옵션을 사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연기금 관련돼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기금이 올해 주식을 진짜 많이 팔았어요. 이거 다 내내 팔더라고요, 그냥. 너무 밉죠. 네. 진짜 주식 올라가면 좋겠는데 왜 네. 걔네들 그렇게 팔아? 근데 아마 그분들한테 고마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분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판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17%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주가가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5%가 됐어.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는 거예요. 지금 계속 파는 거예요. 팔기 싫은데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네. 국민연금에 그 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너는 지금 국내 주식은 이만큼만 들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주식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비중이 17%여야 되는데 20%가 됐어. 그럼 3%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빠지면요? 안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 10%가 빠졌어. 그러면 20%였던 게 18%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는 연금이 사겠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주가가 빠져가지고 너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또 연기금이 그래?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우리가 연기금이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를 올려주세요. 그런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주가가 빠졌을 때 얘네들이 그럼 너는 걱정 많지? 내가 사줄게. 왜냐면 나는 주식 비중을 17%로 맞춰놔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14%까지 됐어. 그럼 난 이만큼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거꾸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팔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그게 막 1,800, 1,700 이렇게 빠질 때 네. 국민연금이 딱 들어왔던 거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도 국민연금이고 하기 때문에 연금이 막 올려서 사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막 올려달라가 아니라 그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로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장님, 요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 격차, 이게 주식 시장이 너무 화랑이어서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벼락거지라는 그런 신조어도 맞아요.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네. 이 랠리에 들어와야 되는지, 네. 만약 들어와야 된다면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참 이 양극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3프로 TV라는 채널에서 네. 울컥했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주제예요. 사실 네. 이제 그 양극화의 문제는 저는 좀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 회사 사장님이 자꾸 AI 도입하고 자동화하려고 그러면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거 하는 개발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으나 그거 아닌 분들은 투자를 안 하면 진짜 살기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로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괜찮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거 언제 해 이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은 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시면서 관심을 계속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조금만 샀는데 주가가 다 많이 올라와서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급해가지고 막 내가 감당도 못할 돈을 막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일단 처음 조금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 어차피 길게 하는 겁니다. 투자는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30년 해야 돼, 20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의 그 금융 체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랠리 못 먹어도 돼요. 이번 랠리 못 먹어도 나중에 또 기회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기회로 주식 투자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하셔라. 왜냐하면 주가로 이번에 돈을 깨지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돼요. 투자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정말로 그래요. 더 많이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이제 지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가를 사면 주가가 급락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때? 더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라는 거는 0에서 1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1로 한번 넘어오면 1에서 100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0에서 1로 못 넘어 이거 때문에 못 넘어오면 아직 100만큼 더 살 수 있는데 이거 그것 때문에 그거 산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거 빠진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건 맞고 공부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면 맞는데 이걸 사지 않으면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그 주식사 안 사면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관심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본인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사면은 이거 많이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그걸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만 사는 거예요. 100만 원보다는 좀 더 사도 될 것 같은 그럼 500만 원 사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 20% 빠지면은 내가 한 이 정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멘탈이 괜찮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밤에 어떤 분은 제 채널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막 12시간씩 공부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좋다는 거 따라 샀더니 맨날 깨졌어요. 그런 경험조차도 귀한 경험인 겁니다. 왜냐면 잃어봐야 주식으로 돈도 잃어봐야 이게 위험한 거구나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게 마인드 컨트롤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해보셔야지 알지 안 해보고 책만 보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주가가 올랐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그 방법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고 길게 보시고 이거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당할 수준에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 감당할 수준이 얼만큼이에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투자를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냥 평소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투자를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 그런 사람은 나는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해졌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운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하도 운전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투자도 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그럴 정도 막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나 몰라라 하고 투자해놓고 막 30% 빠져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해봐야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그런 거죠. 아. 안 해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예. 투자를 통해서 또 자기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아,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그 이호석 팀장님, SK증권 자산전략 팀장님이신데요.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좀 기회가 되면은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